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월부터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 좀 늦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지역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인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늘어날 거예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채용이 반드시 늘어날 예정이에요. 반드시 늘어날 예정이에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지역의 공공기관이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현재 23.5조 원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사회 서비스를 6만 명 정도 채용하고 공무원을 2.1만 명 정도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 3만 5천 명 정도, 이 중에서 6만 명 중에서 3만 5천 명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일단은 얘기를 드렸어요. 2019년도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몇십만 명 단위가 아니라 몇만 명 단위인 건데, 그 만 명 단위 중에서는 분명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뽑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저 블라인드 채용이라면서요? 아무것도 안 본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는 그냥 단순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교육, 자격, 직무 능력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력이나 어학 성적 등 스펙 중심 이력서였다면 이제는 교육, 자격, 직무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스펙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자격사항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류 전형 지원 동기와 입사업 포부 등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에서 경력 및 경험 중심의 자기소개서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공공기관은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기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소서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집 분야별 지식, 기술, 직무 설명서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블라인드 채용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느냐? 소위 말해서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죠. 능력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었느냐? 물론 필기시험도 좀 어느 정도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1차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부문도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형식도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틀로 뭐가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틀로는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능력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직무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기업의 직무 중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에요. 아직까지 직능제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인사, 총무, 생산 관리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본다면, 이제는 공기업은 그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면 사무, 행정관리면 행정관리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제 순환근무인데다가 직무에 대한 역량, 그러니까 직능제로 나눴을 때의 직무에 대한 역량보다는 우리 회사에 대한 또는 이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공재를 다루고 있어요. 자, 공공재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공공재의 가치는 사실상 그리 높지 않아요. 사실은 가치가 높죠.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가치는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형광등이 켜진다고 감동합니까? 막 되게 고마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률과 같이 올려야 되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공공요금을 올리면 싫겠죠. 그러다 보니 이걸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온다? 그러면 직무 역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필기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책임 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공기업을 선정해서 공기업 분석까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묻지마 채용은 이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묻지마 채용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블라인드 채용의 서류 전형 방식입니다. 서류 전형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총 4가지로 바뀌었는데 스펙을 완화시키고 이력서와 자기소개가 중요한 유형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스펙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70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 730 이상,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교육사항과 그 다음에 경험 및 경력사항 그리고 자소서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지정하는 기준만 충족하면 패스가 되는 거고 그 외의 자격증은 1개 아니면 2개가 가산이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사항이 기입이 없으면 탈락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사항의 기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보기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국민건강이라든지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적십자, 도로공사, 사회복지공공기관이나 SOC 공기업에서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봐도 되나요? 영어를 많이 보는 공기업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사라든지 또는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또는 코이카라든지 이런 곳들은 있습니다. 즉 영어가 실생활이 되고 영어가 직무 능력이 되는 곳이죠. 그런 곳들은 영어를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외에는 영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과 약간 좀 비슷한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뽑는 기업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모두 패스되는 유형인데요. 스펙 기준에 해당하면 필기를 다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전혀 없는 곳도 있는 거죠. 수자원공사, 한수원, 철도공사 이런 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 저는 철도공사 됐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원래 통과를 시켜주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모두 패스가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온라인 인성검사를 통해서요 70%만 필기 자격을 주는 형태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중부발전이고요. 요런 쪽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대표적으로는 중부발전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자격 조건에서 토익과 자격증에 각 점수를 부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자격 조건을 점수화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국전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전력이다. 그래서 한국전력 공고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길어지니까 한국전력만을 가지고는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맞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제가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블라인드 채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사항에 기입이 없으면 탈락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육사항은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교육사항을 반드시 쓰려면은 일단 교육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기재해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인적사항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가벼워진 거죠. 사진도 붙일 데 없고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나는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인문계를 졸업을 하고 그냥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이제는 나 공기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거의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직업교육을 여러분들이 일자리 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경력이 있으시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회사 다니면서 어떤 교육들 다 받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직무교육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는 지금 방금 학교를 마쳤어. 그래서 직업교육을 꼭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교육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게 대학교를 만약에 나오셨다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을 잘 안 하세요. 교차 지원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난 기술직을 나왔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이 본인이 졸업한 전공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은 사무직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나 또는 산업공학과 이런 쪽을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산업공학과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에서 글쓰기 과목이나 이게 직업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글쓰기 과목이라든지 또는 토론 과목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양 과목은 써넣으셔도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외에 만약에 사무직인 경우에서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졸업하셨거나 뭐 무역 다 됩니다. 그러니까 상경 계열이거나 법정 계열 또는 행정 계열 쪽,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쪽을 내가 전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공 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어학을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코트라라든지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학 직렬을 뽑을 때는 본인의 전공 과목을 쓰면 되고요. 그 외에는
교양 과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사항을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교육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쓰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은 자소서도 그런 대로 써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육사항을 다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시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제가 넣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